안녕하세요. 인류학 죽자 살자 이슬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수 교수님 함께 하셨고요. 노영석 교수님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손님이 계십니다. 지연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슬람 마지막일 뿐 아니라 우리 인류학 죽자 살자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다른 전공을 가진 선생님께서 의례가 전공이신데 그래서 함께 한번 죽음에 대해서 의미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수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슬람. 네, 긴 시간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 뭐 마무리하면서 이제 같은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 얘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권의 가장 압축적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삶과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고 따라서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는 것이 이제 죽음과 삶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중동 이슬람 사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또 자유롭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 죽음 또 특히 인종학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해결할 건가를 이제 고민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슬람 인사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많이 들어보셨죠?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누굴 만나도 뭐 하루 몇 번씩 이제 아살라무 알레이쿰 얘기하는데 직역하면 주의 평화가 그대에게 깃두서서 그러니까 24시간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구상에서 평화와 가장 거리가 먼 지역 우리가 중동을 떠올리잖아요. 중동은 지난 5,000년 동안 한 번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약육강식의 구도와 이제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래서 이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절절한 그 문화적 갈구가 인사말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냐? 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절절히 평화를 갈구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평화와 가장 죽음이 일상화된 곳에서 이제 평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과 평화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그것이 오늘날 이슬람 사계가 안고 있는 뭐 이제 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남자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좀 교수님 아니에요? 좀 많이 닮았죠. 목사님 같은 예. 옷이. 근데 왼쪽에 있는 저분은 뭐 거의 알카에다나 IS 복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 위에 있는 분도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같은 시기에 찍은 겁니까? 네, 비슷한. 저는 지금도 뭐 현장에 들어가면 저런 복장을 하고 왜냐하면 인류학자들은 항상 이너스쿨에 들어가야 그 맞아요. 속에서 완전히 체화돼서 문화적 현상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저런 곳에서는 저렇게 해야 가장 친화적이고 또 안전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편견 없이 자기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장인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제법 괜찮은 사람 같은데 또 한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기도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항상 본질을 볼 수 있어야지 이제 표피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그 본질을 이제 평가하는 우리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뭐 그걸 재미있게 이제 했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뭐 자살 폭탄 테러 요즘은 또 이 히잡을 쓴 자살 폭탄 테러들이 많아요. 주석에 폭탄 숨기기가 쉽잖아요. 네. 바지 딱 입으면 금방 표가 나니까. 근데 지금 이슬람권 인구가 17억이면 여성의 인구가 한 8억 5천만 명쯤 되는데 저런 모습을 한 여성들이 전체 여성 중에서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감이 잘 안 잡히죠. 네. 대부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 사지선자형이 굉장히 강하니까 사지선자형으로 해보면 50%, 30%, 10%, 5%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0%는 5%안 됩니까? 네. 50에서 5%. 네,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그만큼 감을 잡기 어려운데
저도 2014년에 저희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가 조금 넘고요. 그러니까. 2%가 채 안 되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슬람 국가가 57개 나라인데 예. 57개 나라 중에서 저걸 이제 히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집어 씌우는 걸. 눈까지 다 가리는 걸 저 탈레반들이 하는 부르카라고 그러고 네. 오른쪽에 눈만 내놓는 걸 니캅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사우디 여성들이 많이 해요. 57개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강제로 히잡을 율법으로 쓰게 하는 나라는 사우디와 이란 두 나라입니다. 나머지 55개는 자율입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쓰시고 벗고 싶은 사람은 벗으세요. 이건 외국인도 뒤집어 씌웁니다. 사우디와 이란. 이건 정말 우리가 여성 인권이나 인류의 보편 가치라는 이름으로 국제 연대를 통해서 이걸 깨부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히잡이 어떤 율법이나 어떤 군의주의의 강요가 아닌 자기 스스로 선택한 문화와 종교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또 다른 글로벌 에티켓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자율이냐 타율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 종교적인 성향 또 취향에 따라서 이제 쓰거나 벗거나 할 수 있겠지만 거의 패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히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예. 요렇게 히잡을 그럼요. 쓰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에르메스나 굉장히 뭐 브라드나 버버리나 세계적인 명품 회사들이 다 여성 히잡을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리고요. 이 최고급 원단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대구의 어떤 섬유회사에서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장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에 내가 그 여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림 잘 안 보이죠? 찍었는데 버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오른쪽도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의 히잡 쓴 여성인데 저기 놀랍게도 15세기 초기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던 메시나가 그랬던 성모 마리아상입니다. 시칠리아만 해도 한 230년간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될 초기에 이제 메시나가 그 고매하고 교양스러운 성모님을 그릴 때 가장 교양과 어떤 품격의 상징인 이제 아랍식 히잡을 쓴 성모 마리아를 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존경한 마리아의 모습은 대단히 고매한데 이슬람 여성들이 쓴 히잡은 굉장히 억압과 어떤 좀 이제 전근대적인 모습으로 보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조금은 좀 이제 거리를 두고 어떤 객관적인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히잡 쓰고도 축구도 합니다. 왼쪽에는 이란 프로 축구팀이고요. 심지어 오른쪽에는 히잡 쓰고도 수영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키니를 입어야만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어떤 치부를 덜렁덜렁 드러내놓고 물속에 덤벙덤벙 뛰어내는 걸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은 다 이제 그 문화권마다 다른 가치관과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저 물속에서 들어갈 수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고급 원단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 나노 기술을 가지고 특수 방수 코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8억 5천만 명의 시장이면 대단한 시장이잖아요. 네, 대단한 시장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이제 곳에서 만나는데요. 근데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 수영장 가면 수영복을 안 입기로 유명한데 원래 입는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가서 그냥 네, 그보다는 맞아요, 딱 이제 선발된 수영복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수영복 입어야 됩니다. 그럼 훨씬 더 깔끔하죠. 네. 예. 수영복인데 히잡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옛날 외신에서 전해주는 하나의 이제 부정적 모습만 통해서 전체 세계를 일반화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문화를 바라보는데 위험할 수 있다. 약간 뭐 극단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또 한편 보면 제3세계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여성 지도자를 절벽에 배출하는 게 또 이슬람 사회거든요. 그렇네요. 왼쪽 맨 밑에는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여사고 오른쪽 맨 위에는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민선 총리 두 번이나 민선 총리가 됩니다. 오른쪽 맨 밑에는 방글라데시 민선 총리 칼레다 지아 여사고 5년간 통치를 잘 하다가
아래쪽 가운데 있는 여성에게 정권을 뺏깁니다. 야당 총재 하세나 여사였는데 지금 이 시각 방글라데시 총리입니다. 네. 왼쪽 메뉴에는 탄스 칠레르라고 터키 여성 총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여성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죠. 미국의 힐러리가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아직 미국 역사상 여성 대통령 못 나왔습니다. 네. 예. 유럽의 여성 파워가 대단한 것 같죠. 네. 유럽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자가 누군가요? 영국의 그 대처 영국의 총리입니다. 네. 예. 지금 메르켈이 15년 장기 집권하면서 여성 파워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미 70년, 80년대 이슬람 세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서 여성 지도자가 배출했다. 네. 물론 뭐 지역 정치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게 이슬람 율법이 여성의 억압하고 진출하는 게 본질이냐 아니면 그 사회 민도나 교육 수준이나 문명이 높아질수록 그 사회도 다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걸 우리가 조금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다는 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5년 이내에 이슬람 여성은 지각 변동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개화되고 문명률이 낮아지고 이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한다면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여성 운전을 허용했고 지금 이 시각 이제 히잡을 자율로 할 건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우디가 끈을 놓으면 전 세계 이슬람 여성이 다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 14억, 인도 10억 다음으로 큰 8억 5천만 명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제 새로운 이제 세상을 리드해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기업이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토픽으로 보여주는 그 탈레반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슬람 여성은 억압당하고 있다는 이런 수가 만들었던 도식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 봐서는 이 이제 어마어마한 주류 세계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체 중심으로 또 선전적이고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고 중심으로 우리가 그 사회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슬람 그러면 9.11 테러가 바로 연상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슬람 사회 그러면 이란, 예멘,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저런 전쟁과 난민 이것도 엄연한 현실이지만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계 늪지 협약을 람사르 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람사르가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 섭지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자 해서 람사르 섭지 협약이 만들어진데 람사르가 어디 있나요?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의 카스피안 중동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가도 끝없는 섭지가 펼쳐지는. 근데 중동 그러면 다 사막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란만 해도 테헤란 시내 1시간 거리에 스키장이 6개나 있습니다. 이란요? 예, 자연 스키장이고요. 이래 눈 많이 온다니까. 사계절 다 있고 세계 6대 농산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막도 물론 있지만 사람이 사는 다양한 문화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녹색으로 표현된 네, 저게 람사르입니다. 이란입니다. 람사르 가스피해 쪽에 이란 북쪽에 있는 이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 아랍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 네. 아주 다르네요. 지중해 이것도 이제 사진 이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식량 정상 계획이죠. 2030년경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이 되겠다. 지금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2030년. 네. 이미 시작했고요. 저게 뭡니까? 밀입니다. 밀밭이잖아요. 동그랗게 된 거 저거. 저기 스프링클러가 지금 밀밭 돌아가는 거죠. 저거는 심은 밀이고 왼쪽 거는 지금 다 익은 밀이죠. 그렇구나. 아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농산 혁명이 가능할까? 돈은 많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걸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사회 투자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가 담수화 시설입니다. 걸프 쪽에 있는 바닷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어서 담수로 만들어서 500km의 송수관을 통해서 가정용수로 공급하거든요. 사우디 국민이 사용하는 가정용수의 약 70%가 담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0%요? 예. 지하수나 비가 거의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끓여서 담수로 만들면 이 코스트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엄청 비싸요. 리터당 물값이 석유값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석유로 그러니까 예. 물을 끓이는 거죠. 바닷물을 끓이는 거죠. 예, 바닷물을 예. 그러니까 석유를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그 비싼 예배가 물을 되겠네. 대충 버리고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이걸 다 모아서 재처리합니다. 재처리 코스트가 훨씬 낮으니까. 아니 재처리한 물을 또 마시기는 그렇잖아요. 네. 이걸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합니다. 저기 스프링클러 공급이고요. 이란 사우디의 서부 쪽에 한 비행기 타고 거의 1시간 동안 밀밭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도 1년에 기본 사모작하고요. 날씨가 쨍쨍하니까. 네. 그다음에 예, 기온이 낮에 50도 60도까지 올라가면 건조하잖아요. 벌레 파리 한 마리 못 다닙니다. 병충해 제로 지역입니다. 농약 파는 가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루오션이고 앞으로 이제 여기 세계 그러면 어떤 100% 식량을 유기농이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식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야, 먹거리 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얘네들 뭐 정말 새로운 발상이네. 그 부인 4명 거느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부인 4명 거느리든 10명 거느리든 이 사람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게 붕괴할 틈 없어요. 이 변화는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쫓아가야 우리가 사는 게 급하죠. 사막의 두바이에 있는 스키. 스키장이고요. 실내 스키장. 실내 스키장. 예, 바가돈도 50도 안에 있으면 스키를 즐기잖아요. 와.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스키장을 만들어서 유럽 스키어들을 데려다가 장사해 먹을 생각을 했을 때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입장객 50만 명을 넘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바이 석유 나는 나라 아닙니다. 조그만 도시 국가인데도 관광객 지금 4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자국 인구 50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세 개만 존재하죠. The best, the most, the first.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석유도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저건 이는 대단한데. 완전한 이게 난리지 지식 산업을 가지고 세계 1000개 기업 중에서 800개가 지금 두바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뉴욕 맨하탄을 심어 놓은 것 같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 낙타 타고 사막 텐트에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에. 낙타 타고 사막 텐트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왜 그 사람들은 저런 정근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95%가 한 5% 베두인족이 아직도 살아요. 도시 문명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부분 이런 데 삽니다. 네. 여기가 베두인이 아직 아부다비. 사막에 사는 5% 정도 사막에 살죠. 그 양반들은 도하. 뭐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들었는 건 아파트를 줘도 거기서 못 살고 그렇죠. 다시 나와가지고 스스로 도시 문명을 예. 포기하고 사는 거죠. 예, 예. 그러나 95%는 물론 빈부의 격차는 있겠지만 이런 데서 삽니다. 맨 위에 게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입니다. 아부다비. 아래쪽 왼쪽에 이제 최고 정빌딩 네. 이제 삼성물산이 지은 그 저게 이제 두바이고요. 오른쪽에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카타르. 카타르 수도 도하의 수도 도하. 카타르 수도 도하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찍어서 그런데 지금은 더 삐까뻔쩍해 있을 거예요. 저게 브루스 할리파 뭐 그렇습니다. 그 예, 건물인가요? 예. 그 우리는 22세기에 세계 살면서 최고의 그 사람들은 정근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이제 시점의 통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기서 다 술 먹어도 됩니까? 그게 참.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술을 공식적으로 못 먹게 하는 나라는요. 아까도 얘기했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그냥 뭐 몰래 먹는 거야 단수가 안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못 팔게. 나머지 55개국은 술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가 맥주나 포도주를 다 생산합니다. 자체 브랜드로. 이집트 가면 이집트 그 맥주 유명하고요. 듣기만 해도 위스키도 와인도 맥주도 자국 브랜드 다 있고요. 아니 그 한국 사람들이 저런 뭐 저도 터키 가서 맥주 밤새도록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 물 담배 피면서 근데 저런 거 보면서 저런 그 좋은 도시의 야경을 보면서
그냥 밥만 먹고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술 뭐 맘맛대로 다 있습니다. 맘마들 물론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안 먹거나 또 네. 조그만 레스토랑 같은 거 주인이 상당히 종교적인 경우에는 안 파는 가게도 많이 있죠. 그럼 뭐 호텔이나 관광업에는 웬만하면 팔고 또 슈퍼나 이런 데서 사서 자기가 마셔도 되는 거고요. 노영석 교수님이 저 여행 갈 때마다 가장 걱정하는 네. 거예요. 저녁 때 술을 못 마실까. 뭐 이 그림도 이 화면 한번 보셨나요? 네. 로레알, 이 브랜드들 네슬레, 보면 발리, 저기 스타벅스도 발리. 보이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네, 세계 하루도 이 브랜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아, 정말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브랜드네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글로벌 지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중동 아랍이나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면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할까요?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유대계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만든 많아. 맥도날드도 유대계예요? 뭐 이건 제가 만든 화면이 아니고 현장에서 걔네들이 교육하는 교육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 있는 겁니다. 디즈니도 들어가 있네. 뭐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도 또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과 불편함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은 95%를 우리가 글로벌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뭐 하나의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코카콜라와 컨소시엄을 해서 중동 음료 시장에 진출할 때와 예, 예. 또 유대 자본이 아닌 펩시콜라와 컨소시엄을 했을 때 그 시장이 받아들이는 심리적 반응과 마케팅 전략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네요. 그거는 우리 이제 그거조차 모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때가 많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 코카콜라가 상륙했습니다. 네. 근데 마케팅에 실패했어요. 아하. 물론 이런 문화적 백그라운드도 있었지만 이제 뭐 광고 실패도 한 몫을 합니다. 최근에 코카콜라 지명 광고인데요. 그냥 그대로까지 나왔습니다. 영어로 보면 한 남자가 뜨거운 사막에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페인팅 기절 상태에 있다가 코카콜라를 마시니까 벌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저 광고가. 첫 번째 장면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알아요. 알죠. 저는 아는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왜 실패했는지. 저는 첫 번째 장면 때문에 실패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1학년 신입생 교양 특강으로 얘기하면 5초도 안 돼서 아이들이 깔깔 웃고 손 들고 서로 이제 하겠다는데 우리만 그래요? 해도 지금 학교 졸업한 지 오래가지고 머리가 굳어가지고 저도 이게 정상입니다. 저는 알죠. 이거 예. 교육을 받았어요. 예.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말과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잖아요.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예,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예. 읽어갑니다. 아 순서가 틀렸군요. 예. 저거 뛰다가 먹고 뻗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잘 나가던 놈이 코카콜라만 마시면 뻗어버리는데 그걸 누가 저는 마시냐고요. 첫 번째 이미지가 정말 별로 안 좋아서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뭐 좀 우스갯소리로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예. 이게 코카콜라가 선정한 광고 실패 사례입니다. 최근 광고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라고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도 중동 이슬람 문화에 대한 무리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단적인 그렇죠, 예고 그렇죠. 우리도 속으로 뜨끔합니다. 나무 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전혀 몰랐던 그러니까 이제 건데. 우리가 하나의 생각, 고정관념으로 문화를 볼 때 생기는 이 오류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가는 뭐 재미난 광고고요. 여기 이제 정혜주 선생님이나 이제 노영숙 교수님 이제 라틴 아메리카 자주 다니시지만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게 과달루페 성당에 있는 과달루페 블랙 인디오 성모님이잖아요. 예, 예. 처음에 저도 과달루페 갔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금은 성모님을 성모님. 모시고 있다는 게 시카고에 이제 성안드레아 김대건 성당에 가면은 저 한국형 성모님을 모셔놨고요. 저는 이게 더 놀라운 예.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맨 위에가 시카고. 이제 이집트 곱틱교에서 모시는 예수님입니다. 가장 아랍형 예수님을 모셨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가운데는 주로
러시아 정교에서 모시는 예수님 모습이고요. 오른쪽 맨 끝 위에는 저게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DNA적으로 분석한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왼쪽 그림처럼 성모님과 예수님의 표준성화는 저렇잖아요. 네. 주로 이제 이 블론디 머리에 배국 같은 얼굴에 초록색 눈을 한 전형적인 게르만형 성모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형이죠. 예수님 네, 원래 유럽형이죠. 유대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옆에 있는 몬테셀라 수도원에 가니까 저렇게 블랙 성모님도 예, 있고 또 월전 장우성 이제 미술관에 가니까 월전 스님이 평소에 이 한국형 성모님과 예수님을 저렇게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저게 교황청에 의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절대적인 성모님과 예수님도 문화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나의 성모님, 나의 예수님만이 이제 절대적이다. 뭐 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의해서도 이렇게 상대적인데 문화는 얼마나 더 상대적인가. 우리가 12월 25일을 다 크리스마스로 알지만 또 1월 7일 또 춘분 기독교에서도 크리스마스도 다 다릅니다. 문화권별로. 그래서 이제 날짜가 항상 문화는 이제 상대적이고 그 문화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인 뭐 천재 화가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자기 친구 줄리아노 부게르디노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해요. 여러 가지 초상화를 그렸지만 그 중에서도 터번을 쓴 미켈란젤로 초상을 2점을 그려줍니다. 지금 딱 보면 그 뭐 오사마 빈 라덴 모습이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얼굴이에요?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 둘 다. 근데 그 이거보다 훨씬 당시는 더 이제 시적으로 생겼던 그 당시 경우가 르네상스의 선구자들이나 학자들이 저 아랍 복장을 하지 않고서는 지식인 행세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랍은 문화의 최정점이었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나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었던 마그누스 알베르투스 같은 사람들이 13세기에 아랍 복장을 하고 나타나면서 그다음부터 아랍 복장이 대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도시에서 직물 수입하면서 아랍 도시 이름이 다 직물 명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모습을 하면 테러리스트의 이미지였지만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그 지식인과 교양과 어떤 학자의 심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적 상징도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 잘 못 보셨잖아요. 상상도 안 했는데. 근데 기독교 미술사에서는 잘 안 보여주지만 제가 이제 이스탄불 대학에 가서 이슬람 미술사 책을 펼치는 책마다 저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 터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잘 때는 벗어요? 잘 때는 벗죠. 아. 잘 때는 벗습니다. 저게 그 길이가 깁니까 이게? 그렇죠. 하나의 끈을 이제 둘둘 몰아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긴 천입니다. 굉장히 긴 천이고 저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터번 벗으면 대부분이 대머리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직사광선 쬐니까 오히려 저게 이제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근데 저걸 쓰고 있으면 형태고.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근데 땡볕에 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땡볕은 땡볕을 생각해 보세요. 대머리보다는 제 이번에 쿠바가 느꼈잖아요. 그럼요. 긴 옷이 더 시원해요. 그럼요. 훨씬. 아니 근데 이제 그건 한 겹인데 저거는 여러 겹이라서. 그래도 뭐 훨씬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통계 회사인 퓨 리서치 센터 2017년 통계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17억 5,100만으로 나왔고 약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슬람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57개국, 뭐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제 최대 단위는 문화권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중동에 대해서 많이 봤지만 중동은 이제 25개 노랗게 표현된 나라들이 아랍을 모국으로 쓰는 나라고 터키, 이란, 이스라엘은 이제 비아랍군으로 각각 자국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중동 전체 이슬람권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이라크하고 노란 쪽은 전부 다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의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맞습니다. 똑같은 거죠. 저기서 맨 오른쪽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고 맨 끝이 이제 모로코 카사블랑카 직선거리가 한 5,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2개 나라가 아무 불편 없이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 됩니다. 완벽하게.
이 수천 년 수천 킬로미터 수로 떨어져 있는데 길 가는 사람끼리도 불편 없이 언어를 통일해 준다. 언어를 통일해 준 첫 번째 요소가 종교다. 코란입니다. 코란. 코란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내려오는 표준 아랍어 텍스트입니다. 하루 5번 예배 본다는 거 알잖아요. 이 코란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해 주고 두 번째가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이게 BBC보다 규모가 더 크신 글로벌 아랍어 위성 채널입니다. 제가 알자지라고 인터뷰했었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10년 전에. 네. 두 번째가 알 아라비아입니다. 우리가 KBS, MBC 들으면서 저 제주도 할머니나 해남 땅 그쪽에서도 서울말 100% 알아들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알 아라비아나 알 자지라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해 줍니다. 그 대단하다. 제가 생각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방송이나 코란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가 통일돼 있잖아요. 네. 사실 라틴 아메리카는 언어가 통일된 게 식민지를 통해서 통일된 거잖아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의 분위기가 틀릴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인류가 생활 언어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죠. 뭐 산스크리트나 이제 수메르나 예수 시대까지는 아람어 같은 건 다 사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기원전부터 이게 인류가 사용하던 오늘날까지 쓰니까 이게 글자가 꼬불꼬불해서 이제 배우기 어렵다고 하지만 28개 알파벳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써왔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뭐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억 5천만 명이 모국어로 사용하고 유엔 6개 공용어 중에 하나이고 대한민국 고3 수능생 제2외국어 선택 1번 아랍인 거는 아시죠? 지난 5년간 부동의 선택 1위입니다. 2위가 점수가 잘 나온대요. 예, 2위가 베트남어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가장 점수가 잘 나온다고. 그렇죠. 그런 뭐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뭐 문제가 쉽게 나온답니다. 변별력이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아무래도 표준 점수를 그래요. 받기 쉽겠죠. 그 이제 뭐 수능 시간 되면 한 3, 4개월 학원에서 속성 거해해서 알파벳만 배워서 찍어도 다른 과목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보다는 나머지 지구촌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력이 큰 거죠. 그건 뭐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을 가지고 이제 다뤄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은 특히 중동 이슬람권에서는 흔히 20세기 이 3대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을 세 개를 얘기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아르메니아 학살, 또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 또 1954년부터 1962년 8년 알제리 독립전쟁 때 프랑스에 의한 200만 알제리 학살, 이 세 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홀로코스트만 너무나 귀에 따갑도록 들었고 정말 인류가 저질렀던 최대의 문명 범죄로 우리 내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인류가 결코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홀로코스트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동시대에 기억해야 될 이런 인종 청소와 어떤 문명 범죄의 기억이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보는 시선과 홀로코스트만 부각하는 것은 너무나 좀 이제 지엽적이고 안타깝다. 1차 세계대전 때 특히 1915년 이제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 함께 이제 내통하면서 오스만 제국 치하에 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뭐 최대 아르메니아 사람들 200만까지 주장하고 80만에서 150만까지 뭐 학살의 숫자는 뭐 관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만에서 150만 명의 어마어마한 이제 생명이 바로 희생당했다는 거. 아르메니아 학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홀로코스트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600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숫자가 과장되었다 아니다. 홀로코스트 법에 의해서 숫자의 과장조차도 이미 논의를 못 하잖아요. 뭐 부정 홀로코스트 법에 의해서.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1995년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이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101 나치 친위
그 연대에 대한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제 오디너리 맨이라는 책으로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적 그 반유대주의의 감정이나 세뇌되었다기보다는 어떤 명령을 충실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위치에 졌으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서 놀라운 이제 충격을 줬고 그 뒤로 그에 반발해서 이제 95년에 이제 골드 하겐이 아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나치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 정오가 홀로코스트를 만들었다. 해서 결국 이 유대 학살이라는 것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겪어왔던 수많은 인종 학살의 한 큰 점인가 아니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표적으로 한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명령에 의한 학살인가 이게 이제 골드하겐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내에서는 아직도 이제 브라우닝의 학설을 이제 지지하는 쪽이 이제 강하죠. 뭐 그건 앞으로 인류가 이제 계속 풀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많은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나치 정권 때 희생당한 총 희생자 수를 최소 1,100만에서 최대 1,700만까지 잡고 있습니다. 최대치인 유대인 600만 학살을 제외하더라도 유대인 학살보다 훨씬 많은 또 다른 인종인 나치에서 희생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죽음과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심지어 독일 일부 학자들은 유대인에 대한 희생자보다 아리아인들의 희생이 훨씬 컸다.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통계로 얘기하거든요. 뭐 중요한 건 우리 노영석 교수님도 우리 팟캐스트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홀로코스트가 처음 났을 때 사실 1947년, 1946년, 1947년, 1948년 3년 동안 미국에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 때 유대 지도자 만장일치로 홀로코스트 기념관 건립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만장일치로. 반대하죠. 왜 그랬을까요?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약함과 비겁함과 어떤 피해의 상징인데 이제 미국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유대 주류 사회로 편입하기 위해서 그 패배자고 피해자인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그 당당하게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동경과 연민의 대상이 되는 걸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고 사실 홀로코스트가 인류에게 이렇게 부각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정적 계기가 1970년대입니다. 67년 전쟁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랍을 점령하면서 대승리를 이뤘고 1973년은 석유가 무기화되면서 4차 중동 전쟁 때 사실은 이스라엘 승리였지만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걸 패배로 간주하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당해왔던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피해가 다시 이제 이웃 아랍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때부터 홀로코스트가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극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분이든지 인류가 했던 홀로코스트를 격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홀로코스트 이외에 인류가 가졌던 아픔도 똑같은 이제 비중으로 함께 들여다보는 이런 지혜가 이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 1970년 이전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피해자 민족주의 사실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유대 민족의 그 독립하고 나서 나라가 이 힘이 없었을 때 그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민족주의 혹은 근대 국민국가 강화주의가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정체성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다비드 벤구리온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총리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소위 홀로코스트라는 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 부여라든가 정치적 의미 부여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이 서구와 교감하면서 상당히 증폭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어쨌든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홀로코스트가 이용되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그 결과 이제 홀로코스트만 하나의 비극으로 상징되고 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못지않는 다른 인류의 비극이 잊혀지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네. 입장이다. 네. 그 이어서 이제 사실은 홀로코스트보다 그 이후에 또 끔찍한 이제 인종청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또 흔히 이제 간과되기 쉬운 게 알제리 학살이거든요. 1954년부터 1962년 8년 동안의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제 알제리 우파 교과서는 지금도 200만 명 학살을 가르칩니다. 프랑스에 의해서. 그 당시 알제리 인구가 약 900만이었는 걸로 파악이 되고 200만 뭐 숫자는 좀 과장될 수 있겠지만 900만 중에 200만 명이 희생됐다고 한다면 그 생산성을 상실한 장애와 부상자는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거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이제 건강한 노동력을 가진 알제리 사람들 수십만 명이 프랑스로 끌려가서 오늘날 프랑스가 일어나는 단단한 저급 노동력의 기초가 됩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면 프랑스를 어떤 인권의 메카 또 레랑스의 고향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이제 이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이 우승하잖아요. 우승 대표팀의 70%가 알제리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랑스 정부가 이 알제리 독립전쟁을 언제 인정하냐면 1999년에 인정합니다. 그것도 사회당 정부가 들었었어요. 극히 최근입니다. 특히 최근. 그 이전까지는 이거는 그야말로 내란, 반정부, 게릴라 테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20세기 이만큼 더 순수한 독립전쟁이 찾아보기도 힘들거든요. 그것도 99년에 이제 양국 간 정치적 협상이죠. 민중들이 뜻 상관없이 그 전까지는 이게 이 내란과 테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가결하게 한 30만 명이 희생됐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 99년 이제 독립 전쟁을 정식으로 인정하면서 그것도 이제 전쟁 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고요. 그래서 현재 양국 교과서에서 한 100만 정도의 희생으로 뭐 가르치기로 합의했나 봐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우리가 일본 강제징용 문제로 나라가 올컥 지금 발칵 뒤집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알제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강제 노동이잖아요.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도 뺏긴 오갈도 놈들을 데려가서 잘 먹고 잘 살게 이제 1등 국민 이제 만들어 놨더만 딴소리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역사적인 관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가해자 입장에서만 우리가 똑같은 피해자면서도 이제 피해자를 바라보는 이 인식의 사회주의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될 게 아닌가. 이거는 어떤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실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해안. 그 이후에도 20세기 아시다시피 뭐 숫자는 적었지만 1994년 러완 닭살 뭐 80만에서 100만 꽤 정도 됩니다, 저거. 예. 어마어마한 숫자였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95년도에 아시다시피 세르비아에는 보스니아 뭐 너무나 조직적인 학살, 강간, 눈앞에서 벌어졌던 지옥적인 범죄.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4.3 사건에도 공식적으로 14,000 한 15,000명 가까운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제주 평화박물관 4.3 평화박물관 보니까 통계를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지금 이제 희생자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죽음이 결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거니까 약 한 5만에서 8만까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 시기에 이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덮여져 있다가 강제적으로 잊힘을 당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본질을 파헤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3 사건 같은 문제를 21세기의 재평가함과 동시에 같은 글로벌 시대 때 아파왔던 다른 문화권의 학살도 우리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해안과 그런 관점을 갖추어야 우리 문제를 접근하는데 그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떤 세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 20세기 이슬람권의 이제 3대 제노사이드도 홀로코스트와 함께 이제 들여다보는 노력이 앞으로 좀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제가 저 알제리 관련해 가지고 좀 놀랐던 게 베트남 갔을 때인데 베트남에 제가 어디 갔냐면 디엠비엠프를 갔어요. 디엠비엠프 전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 이름만 들어봤죠. 디엠비엠프 전투가 1958년인가 6년인가 하여튼 그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에서 독일한테 패하면서 밀려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시 들어와요. 다시 먹으려고. 그래서 프랑스 군대를 호치민 군대가 이렇게 이제 그 몰락시키는 곳이 이 디엠비엠프 전투거든요. 결정적인 전투인데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제가 호치민을 그때 54개 민족들이 도와줍니다. 소수 민족들이. 그게 북부 산간지대여가지고. 그다음에 그 디엠비엠프는 북부 산간지대의 산을 넘어야만 있는 분지이기 때문에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위에다가 야포를 설치해야 되는데 프랑스 애들은 이곳까지 베트남 애들이 야포를 설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연인은 15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대포를 전부 다 분리해 가지고 전부 다 맞아요. 이곳 끌고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다 포를 설치해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 헤드쿼터가 무너져요. 그게 54년 뭐 5월 며칠이었는데 프랑스군이 그래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인도 차이나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프랑스가 넘어갑니다. 그 디엠비엠프 전투 박물관에 가 가지고 제가 사진을 보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로로 붙잡힌 프랑스 분들이 전부 알제리 사람들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알제리 사람들이에요. 그렇구나. 전부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전부 다 새카만 사람들만 있지? 그러니까 다 알제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끌고 온 거예요. 프랑스가 자기들이 전투를 한 게 아니라 용병들이 아니었을까요? 용병이 아니라 그냥 아니지. 식민지요. 그냥. 이등 국민이니까 그놈들 끌고 갔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예. 죽음에 안 보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강제 징용 예. 당한 똑같은 것처럼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까지 우리 대학 때까지만 해도 프란츠 파농 이런 거 인기 좋았지 않습니까? 예. 야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까지 프랑스에 대한 뭐 여러 가지나 이런 것들을 했는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 혁명의 역사에서도 결국은 누가 들어와 있냐면은 알제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알제리 사람들이 베트남 군인들한테 붙잡힌 포로만 약 7천 명인가 6천 명이었대요. 얼마나 많은 알제리 군사들이 거기에 프랑스 군인의 이름으로 거기 와가지고 싸우고 있었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예. 궁금한 게 그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 이슬람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대 제노사이드가 아르메니아도 그렇고 알제리 이 알제리가 이슬람권 그럼요. 예.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이죠. 민족들 민족도 아랍이고요. 아랍어를 모국으로 쓰고.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르메니아 이제 터키 이슬람은 아니지만 터키에서 학살, 이슬람권에서 권에서. 세계에서 일어났던. 알제리인들의 거의가 그럼 이슬람. 그럼요. 아랍어를 쓰죠. 그러니까 모국으로 거기에 쓰고.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관념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그다음에 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르완다 학살 사건에 후투 투치 나오잖아요. 네. 또 벨기에에 저걸 당했는 건데 식민지를 당했는 건데 후투족이 말을 잘 들었는 모양이고 투치가 약간 저거 해가지고 후투가 벨기에하고 붙어가지고 권력을 먹은 것 때문에 나중에 공격을 당하고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르완다 가면 주민등록증이 있는데요. 네. 주민등록증에 후투와 투치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아, 근데 후투와 투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후투. 피나 생김새로 하는 게 아니라 후투 투치의 처음 그 분리는 벨기에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들하고 많이 닮았다는 사람들은 후투가 되고 후투가 되고 후투가 되고 덜 닮은 사람이 투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뭐 인종구분법과 같은 이상한 구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서구가 디바이드 앤 컨트롤하면서 이제 벨기에가 이제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때 이제 다수가 투치였고 후투가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소수민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다수를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가 무너지면서 결국 이제 다수가 힘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 뺏겼던
이제 투치가 후투를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이제 후투와 투치가 사는 걸 문화권별로 독립시켜 준 게 아니라 나라를 옆에 이제 부룬디, 우간다에서 딱딱 자르니까 예를 들면 이 나라에서는 저 후투가 더 많고 투치가 더 소수민족이 되는 거야. 이쪽에서 이제 자기 민족을 괴롭히면은 또 옆에 이웃 나라에서는 너가 우리를 괴롭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르완다와 우간다와 부룬디 사이에 쪼개져 있는 이 3국의 민족 분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100만 갖고 온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서구가 갈라놓았던 그 식민지 후유증으로 이제 서로 죽고 죽이게 되는 아무 이유도 없는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참 끔찍한 비극이죠. 르완다에서는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공동체주의가 있는데요. 뭐 후투 투치 중에서 만약에 투치인데 후투를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 4명 중에 한 명이. 그럼 이 사람이 사회적인 적을 받게 되고 결국은 왕따가 되고 이 사람도 결국은 죽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 안에서. 결제로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인종 청소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핑계인 것 같아요. 목표 지점을 쉽게 설정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유태인을 이제 인종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유럽 인종 다 포함됐죠. 알제리 독립 전쟁도 프랑스에 의해서 이제 알제리 캄캄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목표라고 그래야 될까? 그렇죠. 네. 하나의 핑계. 명분으로. 명분으로. 느낌을 좀 얘기하시죠. 제가요. 글쎄요. 제가 왜 역사적인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까 그 아주 무리한 질문도 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에서 이제 유튜브에 눈높이에서 해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네,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아르메니아 대학살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모르지. 저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오스만 터키 측에서 러시아 인종을 지금 대학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건 이제 배경 1차 세계대전 때 아르메니아가 오스만 터키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연합군이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터키 영토를 이제 침범해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정교 계통이니까 기독교 계통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다가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저 적병지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아르메니아인들이 당연히 이제 러시아와 내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 입장에서는 자국 시민이 적과 내통하니까 그걸 두고는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던 이제 고려인들을 데려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듯이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시리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저항하고 또 시리아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제 겨울에 뭐 추위에 또 병으로 가난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때 아르메니아인들은 한 150만 정도로 지금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터키는 이거는 내란이다. 전쟁 상태에 일어난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터키 쪽에서는 한 30만 명의 이제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거는 전쟁 과정으로 봐야지 이제 홀로코스트처럼 조직적인 인종청소는 아니다. 이게 이제 좀 팽팽한 거예요. 이제 물론 숫자는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알제리 아르메니아 전체 인구가 이제 200만 정도였는데 150만이 죽었다면 지금 살아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제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근데 숫자는 좀 우리가 논란이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학살이 이제 일어났던 것은 분명하고 문제는 이제 홀로코스트는 미국과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법이 제정되면서 저에 대한 논란은 이제 종식됐잖아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또 숫자가 과장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의 위반을 받아서 적어도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아르메니아도 이제 프랑스에서는 지금 아르메니아 학살법이 통과가 돼서 논쟁이 끝났고 다른 유럽이나 이제 미국 는 터키하고 특수관계 때문에 아직도 그 법을 논의는 하지만 제정은 안 된 단계에 있죠.
뭐 저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해결돼야 이제 될 문제죠. 근데 진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 이슬람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근현대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제주 4.3 사건도 여기서 다루고 계시는데 여순 사건도 그렇고 이게 우리 내부의 총질이고 뭐 학살 같지만 그 큰 틀에서 보면 그 뭐죠? 먼저 식민 지배를 했던 그리고 그 강대국의 그 디바이드한 그런 어떤 그 전략 정책 이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약소국들의 피해 그 결과적인 희생 피해 이런 것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우리 한국 그 짧은 그 현대 속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피해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곳곳에서 그 규모는 작을지언정 다 가지고 있다. 우리의 상처 안에도 이런 것들이 네네.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오늘 네,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물으면 어떡해. 놀래잖아. 아니 우리가 사실은 네. 이제 죽음을 얘기하고 봤잖아요. 네. 근데 중동과 뭐 라틴 아메리카 전부 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죽음이잖아요. 예. 정말 대량 학살이라든가 뭐 전쟁에 죽는다든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 특별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의료의 관점에서 이 비정상적인 죽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해석이 아니고 해결을. 해결을 하면 해석과 해결. 해석과 예. 둘 다. 해자 그러니까 돌리고. 우리가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치부하기에는 네. 너무 그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시대에 의해서 희생이 됐고 네. 상황에 의해서 희생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좀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례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더군다나 각 그 지배계층이나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런 장치를 통해서 권위도 만들어내고 힘도 만들어내고 또 그러면서 또 피지배 계층들을 또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용이한 수단으로도 쓰이고 스스로 그러니까 네. 대량 뭐 비정상적인 죽음을 그러니까 지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였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그 비정상적인 죽음이라는 이 용어가 사실은 제가 인류학자도 아니고 이 동아시아 그 문화와 그 의례 제가 다루었던 의례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죽음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규범화된 또 제도화된 하나의 의례를 저는 들여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세 분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비정상적인 죽음 굉장히 그 골몰하게 되던데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또 들여다봤어요. 우리 역사상 이 전쟁과 평화, 이 전쟁의 어떤 역사 수레바퀴 속에서 정상적인 죽음이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전쟁에서 무슨 전쟁 난리통에서 정상적인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개인과 국가, 이 국가가 생긴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깡패 집단이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힘센 그 국가는 항상 개인을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기능이 어쩌면 그 힘센 어떤 폭력자 이런 그 생각을 또 갖게 하고 국가의 기능 예, 국가의 자체가. 기능, 예, 국가는 그래서 거기에 말 잘 들으면 순종하면 편히 사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최근의 담론도 인권에 대한 개인의 인권에 대한 담론도 고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우리가 그런 담론을 하게 됐지만 제가 여기서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의례의 관점 참 제가 좀 난감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답은 또 거기에서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그 노영수 교수님 그 리미널러티라는 그 인류학적이고 민속적인 그 의례 이론이기도 하던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문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 네, 이도저도. 이도저도 예. 아닌. 예. 딱 그 경계 지점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문화 속에서 그 얘기를 끄집어낸다면 옛날에 어떤 악기를 잡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 외부에서 시집 온 사람이 그 집안으로 들어올 때 문지방에서 박을 하나 그 바가지를 엎어놔요. 그럼 그거를 밟고 그걸 깨면서 그 본인이 갖고 왔던 외부에서 혹시라도 오게 되는 잡기를 그 깨는 순간 소멸되도록 하는 어떤 그 장치의 의례가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왜 문지방이라 했을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어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그 경계. 예. 이 경계라는 것이 과거의 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까지 민속 안에서도 사람들은 여기에서 죽을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갈림돌. 그러면서도 이 자체를 왜 우리가 옛날 제인들도 소더라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어도 도망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취해 벗고 늘어서 여기에 어떤 그 관료가 잡으러 갈 수가 없게끔 하는 그런 피신처를 만든 것처럼 문지방이라는 그 기능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중간 여기서 이제 정화가 되면 성스럽게 되고 여기서 정화가 안 되면 속으로 또 다시 빠지는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정상적이었던 죽음일지라도 하나의 의례라는 아까 박을 깨듯이 의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정상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산자들이 혹은 유족들이 그 공동체가 그 의례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장치가 아마 그 현대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죽음을 어떠한 형태든 의례를 통해서 정상적인 죽음의 그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장치다. 제가 그 말씀 듣다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카에다 얘기를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알카에다가 사실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상적인 죽음으로 만들 것인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 교수님. 아마 근데 그 선생님 이야기 하시기 전에 예. 좀 너무 어렵게 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모든 죽음이 정상화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거는 그건데 그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아까 경계 지점 있잖아요. 리미널리티도 뭐냐면 리미널리티는 경계의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냥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 인간이 공포와 경외를 가지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또 아닌 어중간한 거를 항상 그렇죠. 공포스러워하거나 경외스러워해요. 만약 예수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그렇죠. 교회는 인간이 사는 곳입니까 신이 사는 곳입니까? 문지방은 이방입니까 저방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경계에 놓인 것을 항상 어떤 문학은 경외스러워하는 것은 곧 공포스러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더러운 것은 신성스러운 거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건 통하는 거죠. 그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그래서 그런 경계 지점이라는 지점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느 문화나 그런 경계는 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우리가 넘어서서 어느 한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 게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상적 죽음이라는 건 비정상적 죽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왜 사회는 그 비정상적 영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남겨놓고 어떤 의례를 배치했는가에 대한 해석만 하면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그래가지고 이런 논의가 자꾸 오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때까지 다 비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들 정상적으로 잘해줄게 그러면서 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또 국립묘지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근대 국민국가 중심적인 추모 위령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비정상적 죽음들을 더욱더 헐헐 자유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더욱더 국가주의를 강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옥죄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드시 정상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단 그 비정상적인 죽음들을 그 사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이해,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대로 이해, 한국은 한국대로의 이해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문화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리미널리티라는 이제 그 경계가 반드시 비정상적인 죽음이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문화권에서는 정상적인 죽음도 항상 경계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소위 말하는 리빙 데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사자. 그 사람이 이제 죽었지만 그 사람은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있는 영역에 오랫동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엄부티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90 가까이 됐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마을에서 응고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며칠 같이 보내도 이미 두 사람은 영적인 교감이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응고르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응고르가 죽을 때까지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기억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뭐 한 세대가 30년이 될 수도 50년이 될 수가 있는 거 돌아가셨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리빙 데드라고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사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말만 이제 살아있는 사자냐? 아니고 식탁에 음식을 차릴 때 그분을 위한 수저를 다 놓고 밥도 놓습니다. 그거 이제 대화를 해야죠. 할아버지 오늘 비가 흐리니까 뒷뜰에 오늘 풀을 매야겠죠. 그러시라고요.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화도 똑같이 하고 초기 인류학자들이 이제 아프리카 필드웍을 할 때 맨 먼저 인류학자 들어가면 그 마을에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인원이 얼마고 거기 가서 너 집에 식구가 몇이냐 하니까 예를 들면 11명인데 6개월 동안 관찰해도 5명을 넘지 않는데 맨날 그 집은 11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인류학자들 아프리카에 이제 필드웍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비정상적인 죽음만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화권에서는 정상적인 죽음에서도 소위 리미널리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형태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해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60명을 만나기 위한 의례적 방식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대마나 담배를 피우는 의식은 라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이 가진 가장 큰 이유는 향정신석 약품을 피워 가지고 했는 거는 조상신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만약 이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측면에서 그 마을에서 마을 회의를 하면은 5명은 전부 다 이제 만약에 환각제가 있었으면 환각제를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그 조상신을 만나가지고 회의해야 되잖아. 회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상당히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공표와 경외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신적 대상이기도 하고 사람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측면에서 우리 문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이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의례가 있죠. 사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사당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또 그 조상이 돌아가시면 그를 우리가 3년상을 한다든가 그 장례 기간 동안 이게 리미널리티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묘지에 묻기 전까지. 상석 차리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조석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상을 차려서 뭐 똑같이 그럼요. 살아 계실 때하고 똑같이 음식을 차리고 인사도 여쭙고 문안 인사도 하고 이게 이제 3년 상 내내 이제 하는 건데 아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산자의 식탁 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수저를 놓고 그 다음에 대화를 이끌어내고 잡수시라고 얘기하고 우린 사당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 신주를 파갖고 사당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나가서 머물 때 꼭 그 부모님께 인사하듯이 그렇지. 가서 이제 문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어떤 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까 또 저 노영수 교수님 그 물담배 뭐 대마 이렇게 음. 환가 그러면서 이제 고인과 만나는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제의 같은 느낌인데요. 그 무당으로 치면 이제 접신인 그렇죠. 예. 이게 그렇는데 사당에서도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도 우리는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향을 피운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아닌가. 그러면 어느 나라든 그 이런 어떤 산자 죽은 자가 만나는 그 접점, 그리고 소통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늘 의례 안에서 있어 왔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져서 그 비정상적인 죽음에 있어서의 리미널리티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와 경외의 어떤 영역 그 시공간은 저 굉장히 그 공감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장기간 그게 임시적인 것은 가능하되 산자들은 이것을 그 장기간 가져가는 것은 그 경외와 공포가 두려움이 길어지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뭔가 결정을 내려서 그 너머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행위가 지금 여러 학살이나 아픈 사람들 그 정말 집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한 그들의 어떤 그 대한 산자가 혹은 그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역시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정근대적인 그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보다는 그 유족들로 하여금 혹은 그 마을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그들이 주체가 되는 어떤 의식이 그리고 주체가 되는 어떤 행위가 오히려 조금 더 비정상적인 죽음을 정상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리미널리티를 벗어난 뭔가 좀 자유로운 상태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네. 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하게 잠시 그것만 이야기 좀 드리면 그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냥 고문이나 아니면 학살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그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상화 근데 비정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사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아프리카의 사례나 여기의 사례나 그런 경우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이잖아요. 예. 그 죽음에 그렇게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원동력 속에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되살려 보면은 철저히 그 죽음에 대한 기억도 그 없앨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념하고 추모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통하고 죽은 자와 소통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억을 이게 되살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나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언커먼 데스라고 하는 비정상적 죽음에서는 그 기억을 어떻게 환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많은 나라에서 라틴 아메리카 사례 제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회에 있어가지고 과거사 청산에 있어가지고의 그 비정상적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복원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많은 단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령 아르헨티나 경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뭐 이런 거죠. 아르치보 나시오날 델라 메모리아. 그러니까 기억의 국립 아카이브. 소위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과 죽음의 기억들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시켜 줄 건가 하는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과 그다음에 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군부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너무나 비밀로 해가지고 전부 다 꽝꽝 묶어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해놓은 사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뭐 칠레도 그렇고 뭐 과테말라도 그렇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영어로 치면 메모리, 스페인어로 메모리아.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의 복원,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한 역사적 복원, 그 다음에 이 기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대를 기억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실제 이제 선생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딱 의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좀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만 만약에 귀신이 와서 제사의 대상이 된다면 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활발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아 근데 굉장히 우리가 네. 중요한 질문을 빠뜨린 것 같아요. 음. 기억이라 하면 누구의 기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기억하는 대한 것도 기억. 있고 하여튼 그들 자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이 안 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라 전부 다의 그 사회적 담론과를 포함하는 기억이에요. 집단 이게. 기억. 예. 아 이것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과 만 기억이 아니라 그래서 왜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하면서도 이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한 개의 뼈를 발굴하면 이 사람 갈비뼈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뼈에 모든 관련된 스토리가 예, 같이 나오는. 저 사람이 이 뼈가 저 사람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뭘 했고 이 이야기가 줄줄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해 발굴이라는 게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그냥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그 뼈를 하나 발굴함으로써 상당히 그 이런 공조가 되고 그 기억들이 살아남는다고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기억은 그런 사회적 기억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거예요. 개인을 비롯해서 사회.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관계적 얘기했다시피 그게 집단 집단 기억이라고도 기억.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사회적 기억이라고 기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억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해줘야 그다음에 만약 귀신이 있다면 귀신도 놓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 추모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그 의례 제의가 이들이 어떠한 생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생사에 대한 어떤 관념 그 세계관 이것이 그 민족마다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 또 있죠. 유사할 수도 네, 있는데 네, 네. 이게 어땠냐가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이수 교수님의 이슬람권부터 말씀하시고 노영수 교수님 하시면 또 우리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어떤 생사관은 무엇이길래 이러한 기억이 필요하고 이러한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선 알카에다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아니, 굉장히 궁금한 거. 아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저 이슬람 측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아니면 기억하는가 아니면 묻는다는가 그런 그 뒤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죽음의 의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믿음과 신앙 체계와 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세관이 약하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되도록이면 저 세상으로 안 보내야 되잖아요. 예, 예. 이 생에서의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들은 49제 뭐 3일장보다는 7일장을 해야 더 이제 효성스럽고 하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 문화권에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현세에서 내드림에게 머물러 필요가 없는 거야. 빨리 내세에 가고 이제 현세는 별로 의미가 없고 내세는 영원한 이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죽음의 과정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아무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죠. 없어요. 뭐 알까에다는 것도 어차피 인간은 죽게 돼 있는데 자기가 종교적으로 신을 위해서 의로운 지하드 성전을 하게 되면 다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고 이 생에서도 열심히 삶을 산 사람들도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날 수 있을 거니까 예. 그 사람의 죽음이 통상적으로 자연사하는 죽음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비정상 죽음의 카테고리에 묶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문화권에서 아까 보는 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카에다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강제로 끌려와서 이게 학살당하거나 했던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길이 이게 그런 게 좀 다른 거죠. 그 방송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정말 끔찍하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러한 자기 믿음 신념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비정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제 초창기에 얘기를 했지만 뭐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 고통의 즐거움을 끝나고 새로운 천국의 삶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24시간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장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뭐 소리를 내서 울부짖거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인간이 자기 효력을 잃었을 때 그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 슬픔의 표현은 일부러 억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오해가 굉장히 단순화되고 절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래서 문화권마다 그거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제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 마찬가지지만 내세에 있어서 영혼과 함께 육체도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게 완전히 이제 육신이 해체돼서 육신이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사실 자살 폭탄 테러는 금기예요. 아, 그렇죠. 원래 자살 폭탄 테러는 이슬람에서 허용이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21세기적 이 극단주의자들이 육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서로 주어지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재해석을 해서 이 젊은 아이들을 자살 폭탄 테러로 유발하게 되는 신조 재현상 이런 거죠. 전통적인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전쟁에서 사람이 이제 시신이 손상당하면은 그때 이제 이 염색꾼들이 가서 다 해결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체 이게 뼈에 맞추는 게 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업이었거든. 되도록이면 영혼 상태대로 유지해야 그 모습이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게 한 게 사실은 알카에다의 자살 폭탄 테러인 거죠. 21세기에 일어났던 20세기 말에 일어났던 어떤 특수한 이슬람주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네. 교수님. 한국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은 60년대 유족회 경우를 보고 이래봐도 이게 기독교 내세주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둘 다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저게 있어요. 저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8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그 의문사 시체를 아직까지 찾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뭐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도 거기는 계속 하거든요. 그 민간 단체가 계속해요.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다른 단체들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 이제 좀 저거 한 거 있다면 그건 왜 그런지는 우리가 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이런 건 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자기 아들 시체를 찾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건이 일단 종결되는 거예요. 자기한테서는. 자기한테서는 종결돼. 아니 이제 신원이 밝혀지고 그다음에 일단 아들의 시체가 발견이 됐고 매장을 새롭게 해주면 일단은 이제 한 단계가 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에 네. 오월광장 어머니회라는 곳에서 그 자식들 잃어버린 그 어머니회인데 이 어머니회에서 유해 발굴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유해 발굴이 되는 하니까 유해 발굴만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고만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진상규명 다 끝난 것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유해 발굴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유해 발굴이 이 정부의 하나의 기만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해 발굴이 만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찾아주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시체만.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새로운 구호가 산채로 되돌려달라라는 되돌려 줄 거면 산채로 되돌려주지 왜 시체를 줘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 근데 한국은 웃기는 게 60년대에 굉장히 그 개인 시체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제주도 지금 4.3 사태 때 4.3과는 조금 다른 사건인데 제주 예비금속 사건 때 죽었던 분인데 대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해병대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시체를 이제 못 가져가게 하니까 가족들이 몰려와요. 56년에. 그래서 형수가 자기 시동생을 불러놓고 형이 키가 크니까 뼈가 길 거다.
못 가져가게 하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다리뼈 긴 거 하나만 갖고 오라고. 그걸로 제사 지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 못 갖고 오거든요. 못 갖게 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체를 찾아오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이냐면 집단 체제로 이렇게 기념 위령하는 방식을 많이 취해요. 그렇죠. 예. 어차피 개별 유해를 못 찾는다는 어떤 좀 낭만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대부분의 지금 유족들은 집단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뭐 아버지 엄마를 따로 찾을 필요가 있겠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유족회의 이름으로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어쨌든 두 가지 약간의 방식은 라틴 아메리카하고 한국은 좀 틀린데 어쨌든 이 두 방식은 이 종교적인 내세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유교하고 기독교가 좀 섞여 있어요. 약간씩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유해를 저거 시체를 찾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주고 그다음에 일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족들이 그 기능 이외에도 그 뭐 기억의 정치라든가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 기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제가 계속 유족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걸 이해하시는 유족분들도 있는데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코멘트 하셔. 네. 저희들 그동안 라틴 아메리카하고 중동 이슬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죽음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도 있어요, 한국도. 네, 한국도 조금 들어가 있었죠. 네, 한국도 들어가. 우리가 사실 그 두 지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사실 이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와 관계도 많고 영향도 많고. 근데 우리가 그쪽을 잘 모르고 항상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통해서만 들었었는데 오늘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 또 많은 얘기를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